갑자기 넘어오고 보니까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 우리나라는 방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방비도 좀 약간 저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 때 이후로 우리가 200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200년이면 그 30년이 한 개 세대잖아요. 6개 세대 동안 징조할아버지가 있을 때까지 우리나라가 진짜 태평양대를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넘어왔죠. 20만 명이나 넘어왔고 이렇게 해서 이때도 이렇게 길을 비켜달라. 그렇게 했는데 싫다 해가지고 대판 싸우기 시작해서 다 전멸해요. 얼마 전에 이게 보고 여기가 발굴이 됐어요. 이 성곽에 있는 라인이 그 부산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대로 붙였거든요. 뼈하고 뭐 이런 거, 그 창이라든지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지역에서 진짜 처절하게 싸우는지가 잘 보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임진왜란이 하면서 일본군 그러니까 일본군 전략에서 그 싸우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애들 싸우는 거하고 남자애들 싸우는 거하고 틀리죠. 예, 여자애들은 머리채를 잡죠. 남자애들은 머리채 잘 안 잡아요. 그냥 때리고만 해서 이렇게 그 코피를 누가 먼저 흘리느냐가 남자애들은 싸움의 승패의 결정을 나거든요. 근데 여자애들은 머리채 잡고 막 싸우죠. 즉 사람마다 싸우는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당연히 일본 애들 싸우는 방식하고 조선 애들 싸우는 방식이 틀려요. 근데 일본 애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걔네들을 흔히 말하는 번주, 흔히 말하는 다이묘 이런 애들만 잡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이묘는 자기 영지를 절대 안 벗어나요. 왜냐하면 자기 영지 벗어나는 순간 자기는 그 방랑저기가 되기 때문에 안 벗어나요. 그래서 통상 청수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서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선조가. 일본 애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울만 점령하면 선조 잡고 그 논의가 있어요. 무슨 논의를 하냐면 야 선조한테 몇만석 여기 조선을 하나의 다이묘 그러니까 자기네 영토의 하나의 주로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선 선조한테 얘는 몇만석지기로 걔네들은 몇만석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묘의 등급을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몇만석지기를 주면 좋까? 그러니까 저쪽에 있던 자기 신복한 2만석이면 충분합니다 하니까 다른 애가 또 반대해요. 아닙니다. 조선의 그 영토의 크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20만석이면 당시 중간이거든요. 여기 넘어왔던 몰이라는 사람이 우군 총사령관인데 그 당시 102만석이에요. 그러니까 110만석, 그러니까 4대 영주 중에 한 명이 오는데 그 사람이 110만석이 넘고 그 당시에 그 풍신수기 같은 경우에는 400만석씩이에요. 엄청나게 생산량이 많아요. 그러면 조선은 얼마 정도 될까? 그래서 맥시멈 본 게 20만석에서 최소 2만석까지. 이게 자기네끼리 얘기해요. 막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조선을 국왕을 영주화시키고 그 사람한테 몇만 석지기를 귀족을 할까? 실제로 한일합방 때 그 얘기가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일본이 조선 국왕을 위치를 어떻게 할까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해요. 일반적인 자기네 귀족, 뭐 자작, 남작, 백작. 그래서 이완용이 백작을 낳잖아요. 그걸로 줄까? 아니면 이토처럼 공작까지 줄까? 이거 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조선왕이 그 왕에 있었으니까 중간 계급층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계급층을 하나 더 만들어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 항상 조선을 어떻게 그 자기네들한테 위치시킬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때도 마찬가지 고민하고 당당하게 서울에 와요. 근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멘붕에 빠져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져요. 없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어. 지키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사라진 거야. 선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수소문에 오니까 벌써 튀었대. 어디로? 의주로. 그리고 왕자는 이쪽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얘네가 그거왔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게 선조만 쫓자. 구리스 쪽에 선조만 쫓자. 가토가 아니다. 이쪽에 저기를 해야 된다. 고민해가지고 서로 나눠져요.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가다가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자기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는 목적이 서울까지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난 서울까지만 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부산 갈 때 가다가 그 한 2달이나 3개월은 더 일해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하거나 어디 간다고 하면 뭐 5일치 갈 거야. 그럼 5일치만 준비하죠. 뭐 그럼 내가 좀 나는 혹시 모르니까 하루 이틀 더 준비해야겠네.
아무리 많이 맥시멈 준비해도 7일 7일밖에 준비를 안 해요. 일본 애들도 똑같았어요. 서울까지 올 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기만 오면 다 우리 일본어로 시마이 할 거야. 시마이 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분봉 나눌까? 요것만 고민하고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야 되니까 이때부터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결정적인 또 태클을 하나 당하죠. 누구한테? 이수진 장관한테. 원래 비료면 예비라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 그래서 카드 들고 가잖아요. 여행 갈 때 카드 안 들고 가세요? 거기 가서 현금 다 쓰면 그때부터 그때 뭐 급하면 카드 써야지라고 해서 예비 우리 비상금을 다 조금씩 훔쳐가잖아요. 그 생각으로 수군이 밑에서 와서 병진으로 해가지고 서울까지 와주면 얘네들이 보급을 해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딱 끊겨버린 거예요. 한산도에서.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그럼 뭘로만 올라와야 돼요? 육지로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육지 원래는 일본에서는 전쟁은 사무라이들끼만 했어요. 사무라이들끼만 해요. 옆에 농민들은 내가 왕이 돼도 내 농민이 되고 제가 왕이 돼도 농민이 되니까 얘네들을 안 건드려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드리면 오히려 자기들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른바 의병이 일어나죠. 걔네들 표현으로 하면 자기 지역의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의병자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육상 통로로 올 때 얘네들이 그렇게 상대 전투력이 높지가 않아요. 의병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지키면 당한다는 거예요. 물이 새잖아요. 물이 새기 시작하는 그렇게 조금씩 생각하는 게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만 집중하기도 바쁜데 이쪽에다가 올라오는 라인에 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한 500km 되잖아요. 400km 되잖아요. 400km를 몇십 미마다 다 한 명씩 지키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20만 명이 있다 와서 하더라도 이게 병력들이 그쪽으로 다 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뭐라고 해요? 러시아가 그 걔네들이 지킬 때 영토를 내주면서 뒤에 빠지죠. 그래서 러시아의 영토에 나폴레옹 군대나 이런 데가 흡수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병력들이 흡수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의병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의병이 자발적인 전쟁을 일으켰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사적인 측면에서는 얘네 때문에 일본군이 조기에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조기에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게 돼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한도까지 가요. 그걸 고니시나 가토가 바로 직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양선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다가 명군이 참전해요. 마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기네들의 그 한계점을 이미 초과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철수해요. 하지만 철수해서 남해안 쪽에 가는데 얘네들이 그 항상 특징이 있는데 교두보를 상륙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교두보는.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발 집어넣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을 하나 한반도에 올려놔요. 그게 남해안에 5개의 외성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외성 가보시면 좋은데 일본 애들이 전쟁을 진짜 많이 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7년 전쟁하면서 울산선 정투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번도 우리 조명 연합군이 외군의 외성을 그 함락시킨 적이 없었어요. 마음 아프게도 한 5만 명이 울산전 전투 때는 한 5만 명이 이게 포위를 하거든요. 근데도 점령을 못했어요. 진짜 지독한 애들이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다카토리라는 데 일본에 가봤는데 우리나라가 산성 잘 만든다고 하잖아요. 다카토리 같은 데는 올라가는 기간이 그 우리나라의 뭐 웬만한 그 산성만한 지대인데 올라가는 길만 이걸 꼬불꼬불 만들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직선거리로 하면 한 80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 따라가면은 거의 7km로 올라가야 돼요. 7km 올라가야 되고 중간에 문만 13개가 있어요. 그 13개의 문을 다 통과해야지 위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난공불락인 거죠. 울산성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서생포 외성, 저쪽에 순천 외성 이런데 혹시 나중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가끔 봐요 그거를. 자기는 이렇게 순례를 해요. 혹시 일본 가시면 뭐 오사카성이라든지 멋있고 이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걔네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에 미쳐있는 애들인가를 잘 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외성이 아닌가. 그렇게 남해안 갔다가 한 5년 동안 지지분한 강화 협상을 해요. 뭐 남쪽 뭐 한수 이남 우리한테 넘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강화 협상하다가
그 97년도에 그러니까 1597년도, 96년도부터 얘네들이 슬슬 병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해요. 병력을 조선 내에 이렇게 병력을 그래서 그 사료에 보면 그 실록에 보면 100척이 넘어왔다, 200척이 넘어왔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다가 결정적인 방아쇠가 된 게 있었죠. 원균한테 바뀌었는데 원래 이게 지휘관 바꾸기 위험하거든요. 전인데 그래서 원래 지휘관 잘 터치를 안 하는데 바꿨어요. 바꿨는데 7천량에서 대패를 하죠. 그래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해요. 이른바 제해권을 뺏기게 돼요. 전원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공세적 만점을 극복해줄 수 있는 원인이 하나 생긴 거예요. 해배로 가가지고 한다. 그 명량 영화에서는 걔네가 서울로 바로 가는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얘기를 하면 남원성의 공략을 자기네가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 남원성 전투. 근데 이게 또 마음 아프게 육군 애들이 너무 빨리 또 올라가요. 전주성하고 남원성까지 8월 15일을 함락되고요. 여기까지 9월달이면 올라와요. 명량은 걔네들 배 준비한 게 9월달에나 준비가 돼요. 9월 초에. 그래서 그때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8월 27일 날 출항을 해요. 저쪽 부산에서. 출항해가지고 저쪽 그 명량 직전까지 오는데 9월 초에 와요. 그래서 9월 16일 날 그 명량 그 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명량 해전 때문에 저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홈에서 그렇게 해서 명량하고 이렇게 이거 같이 일어나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요. 이거는 10일에 일어나고 명량은 16일에 일어나니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요. 그래서 오는데 육군이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인데 경쟁을 당시에 일본적 특징이 뭐냐면 먼저 이기는 놈한테 포상을 당연히 더 주겠죠. 군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예, 먼저 진지공사 완료되는데 밥 하나 더 주겠다. 이런 식의 휴가증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니까 육군 애들이 파죽지세에 올라가요. 올라와서 어디까지 오냐면 전주까지 올라가요. 전주 올라와서 거기서 그 일본군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우군과 좌군을 그러니까 정유재단 때 이게 부대를 3개로 나눠요. 그 3개로 나누는데 이따가 그럼 보여드릴 건데 그 여기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하나는 부산에서 바로 충주 쪽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쪽에 올라오는 길로 올라오고요. 또 한 부대는 밑으로 해서 남원성을 해서 전라도로 석권한 데로 올라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최초에 임진왜란 때도 세파로 올라가거든요. 혹시 그 버스 안에 많이 타면 좋죠. 많이 타면 좋지만 좌석보다 많이 타면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한 개의 성을 점령하는데도 뭐 100만 명 보내면 좋지만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딱 성을 점령하는 데는 여기 생각해 견적 내보니까 한 2만 명이면 돼. 그 2만 명만 보내면 되는 거죠. 더 보내면 과잉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대를 2개에 나눠서 한 개 부대는 전라도 석권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쪽 남원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금강 넘는 곳까지 임무를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개 부대는 약간 늦게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이쪽 부대가 이쪽 점령이 완료되면 그때 올라오는 걸로. 그러면 얘네들이 피곤이 좀 덜하겠죠. 사실 이거 현대적인 표현하면 2단계 작전이에요. 2단계 작전으로 해가지고 이쪽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북한군 전투의 전형적인 이런 작전이거든요. 우리나라 전투도 이래요. 1단계는 어디까지 가고 2단계는 어디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육군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이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천안까지 올라오게 돼요. 천안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2개 부대가 왔는데 좌측 부대가 저기고 우측 부대가 그러니까 그 천안까지 올라오게 되고 좌측 부대는 전주까지만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남하하면서 그러니까 전라도 쪽을 쓸어버리죠. 이렇게 자기네가 그 와중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칠천도예요. 여기가 칠천도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칠천양이에요. 여기가 제가 여기를 배를 직접 타고 요트 타고 했는데 딱 배 정박하기 좋아요. 여기 지금은 여기 양식장이 다 있거든요. 배가 정박하기 좋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유속이 없어요. 유속이 없어서 당시에 여기 보면 이게 실제로 이쪽에 영구리라고 돼 있는데 요 밑에 가면 천연골이라는 데도 있고요. 가마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가마솥이 큰 게 많아가지고 옛날 수군들이 거기서 밥을 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 천연골도 수군들의 부인들이 거기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뭐 수군들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 천연같이 사는 여자들만 산다 해서 천연고기가 불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요 일대에 수군 그 정비하는 장소가 여기 일대에 있었어. 여기 일대. 그래서 그때 원균도 원균 장군도 이쪽에 온 이유가 그냥 뭐 막 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서 배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일본군들이 여기를 막지는 않고요. 일본군도 계획적으로 온 게 아니라 추격하다 온 것처럼 돼가지고 사실 여기가 간문이라는 얘네 동네하면 간문이라는 동네인데 여기를 막지를 않아요. 여기를 막지 않고 여기로만 이렇게 쇄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설이 빠져나간 데가 일로 빠져나가요. 배설 12척 빠져나가는 장소가 일로 빠져나가고 일본군 애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서 막 혼재되기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배 막 사냥하는 늑대가 사냥하듯이 이리떼가 사냥하듯이 조선군들 사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조선군이 괴멸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 배설이 잘 빠져나간 덕분에 나중에 명량에서의 그런 반전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포스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직전 장면이 뭐였냐면 옆에서 어떤 친구가 막 공항에 빠져가지고 그 화약통에다가 자기 그 숯불 저기 확 넣어서 꽝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소리가 안 들리고 쓰러졌다가 이게 자기 혼자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게 당시 조선의 모습이 이게 아니었나. 정유재란 직후의 모습 중에 그게 아닌가.